김미화 씨가 오늘 검찰청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왜 나왔는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2010년에 KBS에서 블랙리스트 건으로 조사를 받고 7년 만에 다시 이렇게 또 법원에 이렇게 출두를 했는데 10년이 매우 정말 안 좋습니다. 성실하게 이번 이 사건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가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겪었던 일을 낱낱이 말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주장이 MB정부 시절에 많은 방송에서 하차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MBC에서도 뭐 프로그램 진행하다가 하차를 했고요. KBS도 방송 하고 있었는데 하차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폭로를 했어요, 저분이. 실제로 있다고 본인이 SNS 폭로를 했는데 KBS가 그걸 걸어서 고소를 했죠. 미운털이 박혀서 고소까지 그렇죠. 했군요. 고소해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두 번째 출석한다는 것이 검찰에 예전에 조사를 받고 법원에 재판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분이 몇 번을 불려 나왔어요.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뭐 어쨌든 피고발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게 이제 본인한테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거죠. 자기가 블랙리스트 있다고 밝힌 이유 때문에 KBS가 고소를 했고 그 고소 때문에 본인이 여러 가지 피해를 받았는데 그 경험이 아마 기억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검찰에 출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 실제로 김미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그 이후에 KBS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배제가 됐지 않습니까? 거의 방송에서 역할을 못했고요. 팟캐스트나 이런 데서 활동을 했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TBS나 이런 방송에 조금씩 나오고 계시는데 결국 이제 KBS나 MBC가 국정원의 어떤 공작에 의해서 지금 사실 국정원 TF에서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이 의도적으로 공영방송의 출연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념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퇴출시키고 어떤 사람은 계속 또 출연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자 입장에서 오늘 증언을 할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이 TF에서 만들어진 국정원 TF에서 밝혀낸 국정원의 어떤 방송 장악 음모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낱낱이 밝혀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때 이제 국정원 TF에서 밝힌 연예인들 명단, 블랙리스트 명단만 해도 8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연예인들 그동안 좀 마음고생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물적으로도 피해를 좀 봤을 텐데 어제 그 검찰에 먼저 앞서서 나와서 조사를 받았던 배우 문성근 씨가 본인도 피해자지만 새로운 사람 이름을 하나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안에 최대 피해자는 김민선 씨구나, 김민선 배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한창 자신을 키워갈 그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이 배제,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세월은 흘러갔고 그러니까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그 피해를 입은 셈이거든요. 이 피해 상황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규리, 개명하기 전에는 이제 김민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실제로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 배우도 활동을 거의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민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2008년에 봄에 있었던 광우병 촉구 시위 때 연예인으로서는 최초로 이제 본인 SNS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네, 소개를 해주시죠. 그렇죠. 광우병에 감염된 소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는 것이 낫겠다. 맞아요. 이런 글을 올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냥 그때 이제 파장이 컸죠. 셌네요. 청산가리. 굉장히 좀 센 발언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도 연예인이 확실히 지금 사실관계 광우병에 대한 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발언하는 것이 맞아? 아니면 틀려? 뭐 이런 어떤 논란들이 있었으나 어쨌든 그런 발언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영화에 출연하지 못하게 됐는데 블랙리스트에 김민선 씨가 이름이 나와 있다는 건 이미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문성근 씨는 김민선 씨가 나보다도 더 큰 이제 피해를 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정치적인 거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법적으로 그럼 김민선 씨가 그 부분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김민선 씨가 넘어야 될 사안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김미아 씨 같은 경우 일단 하던 방송을 그만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손해가 딱 눈에 나옵니다. 그런데 김민서 씨는 하던 영화나 하던 드라마에서 하차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작품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손해가 있느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김민선 씨가 여러 영화에 출연하지 못한 것들이 과연 이 발언 때문이냐 입증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연예인들이 캐스팅되고 캐스팅이
해지가 되고 속된 말로 방송에 잘리고 방송을 하고 이런 것들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해서 피해를 배상받기에는 굉장히 많은 산을 좀 넘어야 됩니다. 네. 그럼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번에 비슷한 건으로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지금 국정원 TF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예. 국정원이 박원순 제압 문건이라고 문건. 하는 문건을 작성한 네.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아주 주도 면밀하게 박원순 시장의 당선을 막으려고 했었고 박원순 시장이 부정적인 얘기들을 SNS에 올려서 박원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 네. 밝혀졌습니다. 그 정신적 피해 또는 본인의 어떤 가족이 받은 정신적 피해 또는 박원순 시장은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거 서울 시민에 대한 도전이다. 네. 그래서 서울 시민이 받은 피해까지 다 합쳐서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발한다라고 네.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직 고발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발하겠다고 밝힌 걸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은 이 국정원의 어떤 뭐 정치인 사찰 또는 방송 장악 음모 이런 부분의 정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 하는 부분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아마 박원순 시장이 고발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이제 고발까지 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고발인 조사, 그다음에 피고발인 조사,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정치와 관련 있는 사건을 검찰로 가져갈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반대진서 고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뭐 당연히 어쨌든 나중에 뭐 기소가 하든 무혐의를 하든 피고발인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형식상은 이제 피고발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게 형식적으로 맞는데 과연 검찰이 지금 거기까지 칼을 뻗칠 것이냐는 아직은 좀 미지수인 거죠. 네. 왜냐하면 물론 뭐 수사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한 달 정도 전쯤에 검찰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직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없다. 거기까지 확대하지 마라고 손을 걷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정치적 파장을 예상하기 예, 때문에 예. 문제를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입에서 국정원에 했던 모든 작업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진술이 나오면 모를까. 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지금 조사하기는 검찰로서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네, 블랙리스트 그렇습니다. 조사가 이 박근혜 정부를 넘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MB 정부까지 뻗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귀추가 주목되고 됩니다.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의 장남 남 씨가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고 오늘 오후에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 독일에 출장을 갔다가 급거 오늘 오전에 귀국을 했는데 돌아오면서 또 역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제 아이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무거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로서 참담한 마음입니다. 많은 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버지가 두 번이나 2014년에도 아들의 군대 내 폭행 사건에 휘말려서 아버지가 사과를 했었는데 오늘도 또 불미스러운 일로 사과를 했습니다. 참 경기도지사로서 도민들 앞에 면이 안 설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한두 번도 두 번이군요. 두 두 번째죠. 번이군요. 이거 네. 한두 번이 아닌 게 한 두 번째인데 이번 두 번째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마약을 구매해서 맞았더라도 문제가 될 텐데 네. 본인이 이걸 직접 가져왔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그렇죠. 그것도 가져와서 2g은 남아있지만 2g 이미 사용했는데 예. 그 숫자가 약 50명에서 60명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에요. 예. 그렇다고 하면 혼자 다 썼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혼자 다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면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걸 다른 여성과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 즉석 채팅 앱에서 또 다른 여성을 유혹하는 그런 글을 올렸다는 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거기에 이제 여성 경찰관이 마치 그 여성인 것처럼 위장해서 그렇죠. 들어가서 예.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죄질이 나쁘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지난번 물론 군대에서 폭행하고 추행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마약을 밀반입해서 그걸 사용하고 또 다른 여성과의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마약을 사용하려고 시도했다는 점 자체가 상당히 윤리적으로도 또 법적으로도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어서 지난번 것보다는 이번 건이 훨씬 더
부담이 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 중에 지금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좀 짚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원래 들어온 양이 4g이었다면서요. 근데 지금 집에서 발견된 게 2g이면 네. 나머지 2g은 어디로 갔느냐 이게 좀 수사의 쟁점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제 네.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마약 범죄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장 형이 좀 약한 것이 마약을 흡입한 겁니다. 아, 네. 흡입한 것보다 더 센 게 매매고요. 예. 매매보다 더 강한 게 반입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남경필 지사 아들 같은 경우 일단 중국에서 반입을 한 것까지는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4g을 반입했고요. 그중에서 이제 2g이 남아 있는 것인데 일단 본인이 몇 번 흡입을 한 것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중간에 빈 2g이거든요. 이걸 만약에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 정말 중죄가 되는 것이고 설사 매매가 아니라 그거 내가 다 2g을 했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에서 들어온 게 13일 날 중국 출발해서 한 15일 정도 들어온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3, 4일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3, 4일 동안 2g이라고 하면 60명 정도가 투약이 가능한 굉장히 비싼데요. 4g이 중국에서 한 40만 원이고 국내에서는 400이고요. 이게 암거래로 거래되면 1,300만 원까지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저건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중국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저런 것들을 제조하는 이거 참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산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게 들어오는 거죠. 근데 40만 원을 가지고 중국에 사서 중국의 공항의 감시를 뚫고 중국 공항을 통해서 밀반입을 하니까 아무래도 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내에서 파는 데는 중국 현지에서 사온 것보다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예.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 정말 중죄고 그게 아니라 그럼 매매가 아니라 남지사의 아들이 짧은 기간 안에 그 2g 즉 3, 40명을 투약할 수 있는 분야를 양을 3, 4일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했다. 그럼 예. 어떻게 되죠? 이건 상습입니다. 아, 상습 마약 투약이기 때문에 이것도 형이 가중되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남지사의 아들이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을 확률은 높아 보입니다. 네. 자, 남경필 지사의 아들은 어떤 심경일까요? 한번 모습 보겠습니다. 필로폰은 언제 처음 손댔습니까? 같이 투약할 여성을 왜 찾으신 거예요? 아버지한테 할 말 없습니까? 아버님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다. 근데 보통 저런 경우에 형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제 상습이냐, 매매냐, 이제 이게 밝혀진 거에 따라서. 오늘 지금, 검찰이 구속영장을 이제 신청을 했고, 영장 실질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네. 구속 가능성은 얼마나 돼요? 제가 봤을 땐 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죠. 일단은 그나마 남지사 아들에게 가장 좀 좋은 정상 관계는 초범이라는 겁니다. 마약 예. 전과가 없다는 예. 거. 초범이라는 게 하나 좀 유익한 정상이긴 한데 그래도 요새 범행의 추세 자체가 대마초는 그래도 초범 같은 경우는 좀 관대하게 처벌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 대마초와 필로폰은 많이 다릅니다. 엄청나게 다르죠. 왜냐하면 몸에 오는 유해 정도, 그러니까 신체에 미치는 어떤 유해 정도로 필로폰이 훨씬 더 강하고 예. 더군다나 중독성이 필로폰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대마초와 필로폰은 천양지차입니다. 예. 근데 필로폰이기 때문에 요새 필로폰은 초범인 경우에도 구속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초범 문제가 아니라 반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2g의 문제가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 2g을 매매했으면 정말 큰 문제. 그게 예. 아니라 본인이 다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양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지 남지사들은 가중 중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일단 구속될 확률은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네. 네,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남지사에게 더욱더 타격이 되는 거고 요즘에 정말 그 자식 문제가 정치인에게 하나의 좀 큰 변수라고나 할까요? 그런 그렇죠.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잘 아시는 것처럼 네. 정재훈 의원도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 예. 그 다음에 정몽준 씨도 네.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정치인의 자녀들이 글을 올리거나 SNS에 무슨 활동을 하거나 이러면서 아버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은 우리나라의 정서는 수신제가 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자신의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 네. 국가의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우리 문화고 정서예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외국보다 훨씬 더 우리나라 그런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남지사의 아들의 저런 행태가 결국 남지사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주고요. 지금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해운 전 대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예. 지금 또 다른 수사도 하고 있잖아요.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도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런 문제로 보면 저게 이제 바른정당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뭐 이제 이런 면은 본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워낙 바쁘다 보니 아들을 잘 관리하지 못했다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예.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적 정서 자체는 아들이 저렇게 중한 범죄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뭐 범죄가 용인될 수 있는 건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라든지 또 일반 이런 죄라든지 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내년에 어쩐 6월에 지방선거에 지금 그렇죠. 도전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모 일각에서는 만약 이 문제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계속 확산되면 정계 은퇴까지도 발표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은퇴까지요? 아니면 본인이 내년에 도전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할 수 있는 출마 그 정도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진짜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악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원희룡 제주지사와 그렇죠. 남경필 경기지사 정도의 2명의 현역 자치단체장을 갖고 있는데 가뜩이나 지금 지지율도 높지 않은 데다가 계속해서 지금 합당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이렇게 되면 진짜 일각에서는 이거 흡수합병 되는 것 아니냐라는 또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렵죠. 일단은 당대표였던 이해운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문제로 당대표에서 내려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에 전당대회 있다고 하는데 자강파와 통합파가는 워낙 갈등이 심하니까 그러면 다음 당대표가 누가 좋겠느냐라고 해서 남경필 지사 얘기가 나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랬었죠. 예. 근데 이렇게 되면 당대표 못합니다. 그렇죠. 본인이 지금 개인적인 문제가 이렇게 걸려면 당대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김무성 대표도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냥 그렇죠. 고문 남겠다 그랬거든요. 김무성 대표가 당대표 안 나오겠다는 건 이미 예전부터 나왔던 예. 얘기이기 때문에 안 나올 것이고요. 그럼 이제 대안으로 남경필 지사 얘기 나왔는데 남경필 지사 지금 낙마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른정당에 그러면 차기 당대표가 누가 될 것이냐. 유승민 전 후보가 나와서 당대표가 될 것이냐. 만약에 유승민 전 후보가 대표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럼 통합파와 자강파 간의 그 갈등을 어떻게 그렇죠. 수습할 것이냐라는 바른정당에 굉장히 힘든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군요. 또 하나 앞서 이제 원희룡 지사 얘기도 하셨지만 바른정당 입장에서 봤을 때 원희룡 지사하고 남경필 지사는 젊은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그렇죠. 그럼 비단 다음 지방선거 문제가 아니라 차기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좋은 자산들인데 관리를 잘해야 되는 그럼요. 자산들인데. 그 좋은 자산 중에 한 명, 더군다나 이번에 대선 후보 경선까지 나갔던 그러네요. 남경필 지사가 이번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남경필 지사 개인도 개인이지만 바른정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진 것이죠. 네, 참 이게 정치가 어떻게 굴러가게 될지 참 관심사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